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읽기로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전에 읽었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부분에서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누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전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의 유정모 교수님의 개혁파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17세기인가요? 18세기쯤에 근대 철학의 영향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분께서 이제 논문을 쓰셔서 제가 그쪽에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그런 선택적인 개념, 그거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어, 조금은 생각해보지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했던 부분을 칸트의 의지 개념하고 관련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유정모 교수님을 절대 공격하려는 거 아니고요. 유정모 교수님께서 워낙 똑똑하신 분이신 게 논문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싶은 분인데, 그냥 저는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칸트의 의지 개념이 이런 거였다면 사실은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의지의 개념을, 자유의지의 개념을 생각하는 건 오히려 그런 개혁 스콜라주의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을 따르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근대 철학의 영향,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칸트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충하는 부분은 이전에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그 169에서 173페이지를 읽으면서 물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그 시공간 세계가 아닌 그 형이상학적인 그 무언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 뭐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 관련해서 참고 논문은 진료 형상설에 대한 심신가치론적 고찰, 그 손병석이라는 교수님께서, 고려대학교 부교수께서 쓰셨고요. 그 논문 페이지는 53에서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체적 요소가 사고작용과 같은 영혼의 심리적 활동을 용이하게 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신체 속의 푸뉴마가, 신체 속의 푸뉴마, 이제 여기서는 정신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푸뉴마, 어떻게 사고작용과 같은 영혼의 활동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체적인 설명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신체의 건강한 상태가 영혼의 사교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 때문입니다. 나누는 게,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사고작용을 포함한 영혼의 모든 활동과 작용이 신체의 물리적 내지 생리적 요소로 환원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것 혹은 생리적인 현상이야 라고 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거죠. 환원된다는 게 그렇게만 다, 결국에는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모든 건 다 물질로 설명할 수 있어, 그럼 다 이제 결국 분석하면 다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 하면 일종의 이것도 환원적인 느낌? 네,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을 결국엔 다 쪼개면 물리적인 현상 혹은 화학적인 현상으로 환원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이런 여러 학자들 같이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그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로만. 이것은 앞서 누차 강조했듯이 분노의 감정이 단순히 심장의 피끄름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고, 인간의 복수의 감정이라는 영혼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인간은 신과 같은 완전한 이성적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동물처럼 신체에
본능에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서 영혼과 신체의 통일체인 것이다. 영혼과 신체의 통일체인 것. 소크라테스는 대표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예시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신체만에 의한 감각적인 개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혼에만 의한 사고적 개체도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신체는 감각, 영혼은 사고 이렇게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드러나죠. 감각하고 욕구하고 신체겠네요. 그리고 사고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나온 것처럼 영혼과 신체의 통일체인 인간으로서의 한 개인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로 형상론적 인간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네,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인간은 복합적인 하나의 존재로서의 존재로 인간,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는 세계에 포함된다고 하는 그런 감각적, 욕구적 존재뿐만 아니라 사고를 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가 함께인 통일체로서의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본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전에 자연신학 유비의 방법 읽었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사상은 그 자연신학에서 단일론과 다의론을 거부하려 한다. 그 결과는 유비에 관한 로마 가톨릭적 개념에 잘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 단일론과 다의론 했을 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학 3권이었나?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언어로, 그러니까 수러 부분으로 유와 종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리, 더 포함적인 원리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할 때 이런 단이론과 다이론이라는 거하고 연관되는 게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이 또 많이 부족하다. 저 사람의 설명보다 더 잘 알고 싶은데 다이론과 단이론 아니면 뭐 제가 지금 말을 했을 때도 수러 부분으로 더 포함적인 관계를 찾는다는 게 뭔 소리야? 또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더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문장에서 수러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유적인 것 그리고 종적인 것, 유라고 하면 좀 더 포함되고 그 안에서 차이가 좀씩 있는 거, 그런 걸 약간 종적인 거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더 상위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찾아가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론과 다이론 그 부분에서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유비에 관한 로마 가톨릭적 개념에 잘 나타났다. 히랍 철학의 잘못된 문제점이 모두 유비에 대한 이 개념에 표현된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존재란 유비적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유래한 영구성의 요소도 있고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유래한 변화의 요소도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실제에 대한 이원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논박한다. 유전하는 영역, 헤라클레이토스의 영역,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할 영역이 하나 있다. 이 영역은 우리에게 완전히 숨겨진 영역이다. 그런가 하면 불변하고 영원한 법칙의 영역이 또 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진선미가 존재한다. 인간이 지성을 가진 한, 아니 오히려 지성인이 난 인간은 이 영역에 참여한다. 따라서 어떤 악마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 영역에서 떨어지게 되면 인간은 하루속히 이 영역으로 복귀하려고 애쓰게 된다. 이러한 플라톤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영역의 반립을 약화시킨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일론 안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결을 선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유한한 시공간의 사실들은 어떤 실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스나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 중 어느 하나를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두 주장은 서로 연관될 때 모두가 타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진퇴양난의 난점이 있다. 즉 지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무엇에 대한 감각 경험을 갖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의지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가 모든 감각 경험을 가졌다 해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난점을 풀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유비 개념이다. 이 유비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경계인이다. 여기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인간은 완전한 신과 같은 완전한 이성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완전히 동물과도 같은 신체에만 의존하는 존재도 아니고 영혼과 신체의 통일체로서의 하나의 존재가 한 인간이다. 네. 인간은 이 유비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경계인이다. 한 발은 영혼의 영역을 디디고 또 한 발은 시간의 영역을 딛고 있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의 영역에 속한 이로서 인간은 논리의 요청을 서슴없이 하고 이성이 있으니까 라고 이제 이쪽은 생각을 하죠. 따라서 실제적인 모든 실체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라고 상정한다. 그러다가 그의 개성이 알려진 전체 속에 매몰되게 되면 자신이 파르메니데스의 법칙 아래만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의 법칙 아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야 파르메니데스의 영역에는 등을 돌리고 헤라클레이토스의 영역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영역으로 달려가게 되면 그의 개성이 침수되어 점차 망각되어 간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이 파르메니데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성이 있으면서도 헤라클레이토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춰진 존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뭐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존재, 그렇게 해야만 자신과 과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또한 종교의 자리를 남겨둔다. 파르메니데스의 영역은 지금도 그 안에서 생기가 넘치고 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영역은 지금도 그 안에서 일정한 질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결정론 또는 온갖 형태로부터 뭐 이거는 이성 혹은 파르메니데스적인 영역 혹은 영원이라고 여기서 그 헬라 철학 쪽에서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를 대표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결정론,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온갖 형태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온갖 형태의 순수한 비결정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 철학이 실존주의가 세다 보니까 그런 걸로 어거스틴이나 이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보이시는 것 같고,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봤을 때 신의 실존을 증명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뭐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도 프랙티컬이다, 리얼리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혼자 생각에 이런 거 지금 이런 변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그 무언가를 택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할 때 실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이런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저 형이상학적인 세상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표현에서 또 실존 혹은 현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지식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식인들의 말을 듣고 보수 신학은 하고 싶은데 이제 같이 그분들이 말하면 같이 그냥 무비판적, 아니면 혹은 그냥 그렇다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비 개념이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인간이 실제로 이렇게 영혼과 신체의 통일체인 것으로서 하나의 존재를 인간으로, 이성이 있으면서 감각적인 그런 존재로서 했다는 걸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유비 개념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체에 대해서 반티스 선생님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눌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정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 논문,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에서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근대 철학이 후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자유의지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의지의 선택, 그러니까 자유의지 개념, 그러니까 이성이 선택을 할 때 의지가 한 번 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라는 개념을 할 때, 의지가 다시 한번 이성의 선택에 거부할 수도 있을 때
어떤 요소가 있냐? 이성적 요소가 있다 라고 하는데, 칸트의, 지금 제가 칸트 부분 논문 정확한 출처는 아직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억했을 때는 이제 이성이 이성이 자신의 그런 지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성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진료를 가진 존재를 인간으로 보더라고요.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는 이런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나눠보자면, 한번 시도를 해보자면, 이게 안경으로서 제가 안경을 만들어서 뭘 더 잘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안경이 될 수 있는 진료가 있기 때문에 안경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지는 선택 의지, 내가 의지는 이성이 자신의 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진료가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의 선택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정확한 논문의 출처를 안 가져와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이 보였냐면, 결국에는 이성적 요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것, 이성적인 요소가 반영이 된 것이 드러나는 것에 자유라는 표현을 넣는 것, 이런 쪽에서 비슷한 점이 느껴졌었다 라는 부분으로,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직접 그 논문 부분을 나눠 가지고 와서 한번 실제로 개혁식 콜라주의에서 말을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의지의 선택을 말하는 것과, 근대 철학에서, 지금 사실 근대 철학하면 뭐 존 로크, 토마스 홉스 절대적인 영향력, 뭐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칸트가 윤리학에서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대 철학이라고 하면 진짜로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사실은 사실 다 칸트의 후예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알미니안적인 자유의지의 요소가 이런 부분에, 우리의 이런 그 스콜라주의 안에 있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정모 교수님을 뭐 제가 알미니안으로 몬다든지, 아니면 뭐 개혁 스콜라주의는 뭐 이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려고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한번 그냥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이성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가 또 의지하고 연관이 되는구나, 또 한번 배워보면서, 지금 제가 이제 김재성 박사님 수업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뭐 교수님들이 했다는 자료로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성이라는 개념하고 전쟁, 그러니까 의지의 개념도 이성의 개념이거든요. 그거하고 전쟁하는 뭐 사상 전쟁이죠. 그런 게 하나의 또 굉장히 큰 중요한 조직신학 서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누면서도 매번 더 쉽게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